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가능성.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숨어있는 말입니다. 실패의 대가 못지않게 망설임의 대가도 큽니다. 어제 하지 않은 그 운동, 또 미루어버린 공부, 결심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그 고민, 그 모든 것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붙어있죠. 망설이는 동안 시간적으로는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요. 금전적으로 더 나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 후회,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죠. 망설임에도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월요일이죠. 김은주 님이 벌써 출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대 님은 확실히 좀 시원해졌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전히 최고 기온은 30도가 넘는 날인데 시원함을 느끼는 참 신기한 이제 8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두 글자 정답인데요. 경기도가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을 온라인 전자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시계도 있고요. 사치품 가방도 있고요. 고급 자전거, 순금 거북이도 있다고 합니다. 양주 등도 있고 500점 이상으로요. 그 감정가가 2억 4천만 원 규모라고 하네요.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니고 납세 의무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을 팔아서 지방세를 보충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렇게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이나 보유 자산을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답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468님, 0439님을 비롯해서 경매라고 하는 오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경매와는 앞글자 한 자리가 다릅니다. 좀 공적인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늘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에 한풀 꺾였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여천 NCC가 지금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예, 국내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요. 대통령은 직접 보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상조회사들의 과장 허위 광고 등 소비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우리가 참 부동산 가격 이야기할 때 꿈틀댄다라는 표현 많이 쓰게 되는데 다시 꿈틀댑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매주 그 서울 아파트 값을 발표하는데 그 8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지난 6월에 유기채 대책 이후로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둔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했는데 그 상승률이 둔화됐었는데 다시 이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이게 6주 만인데요. 특히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으로 불리는 소위 한강벨트의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은 없는데 공급 강력한 그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불안 심리가 있고 또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통화량이 늘 것이라는 기대로 일부 수요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이렇게 값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는 아파트 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둘러서 공급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새 정부 들어서 공급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규모나 속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고요. 가계대출도 좀 그러면 더 늘었겠어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하루 평균으로 보면은 약 2,8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이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지난달에 2배가 넘고 6월이랑 비교해도 많은데 특히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800억 원 증가했는데 이게 지난달이랑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 일단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을 집중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 대출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번에 미리 신용대출이라도 받아놓자라는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에 바이오 정밀화학 같은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증거금 마련을 위해서 신용대출이 일부러 늘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뭐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참 양극화라는 게 여기서도 눈에 띕니다. 지하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가 약 40만 가구로 4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7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하 거주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2%나 늘어서 지금은 24만 5천 가구가 지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국에서 지하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다 수도권이 차지했는데 그 전국 전체에서 지하 가구 비중이 2020년에 1.6%에서 2024년에 1.8%로 커졌거든요. 근데 서울은 거의 6%에 육박했고 경기와 인천은 2%대가 지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구, 강북구, 금천구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 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를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수록 그렇죠. 집값이 더 올라갈수록 또 지하로 또 내몰리는 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고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얼마 전에 그 지게차 앞에다가 짐 나르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해하는 장면 공개가 돼서 공분이 일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 동료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 말씀드리면 지난달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서 이동시킨 그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투입해서 사건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 일반적으로 회사에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괴롭힌 한국인 직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그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예.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제 형사까지 고발을 한 거고요. 또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발생한 법인에서 외국인 노동자 8명을 비롯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할 계획이고요. 이 해당 사업장은 그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외국인 고용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게차로 외국인 노동자 괴롭혔던 분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서로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예,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오후 4시쯤에 전라남도 고흥군 한 새우 양식장에서 태국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양식장에 설치된 정화 시설에 모터 정비 작업을 하다가 이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태국 이주 노동자는 감전으로 인해 사망을 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추정이 됐습니다. 위험한 근로를 하다 사망하신 거고요. 또 다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을 했는데 그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그 취약층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산재 사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달 5일에 산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인철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고, 포스코 ENC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또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 사고 등 그 이외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던 회사가 포스코 ENC잖아요. 5번째 중대 사고가 일어났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이땅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 신용 등급도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3곳 중에 2곳이 포스코 ENC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직 포스코 ENC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평판이 악화되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회사의 채권 발행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신용도가 저하하게 되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전 관련된 비용을 아끼려다가 자본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용 등급이 거의 다 재무 구조나 영업 현황 중심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또 평판이 얼마나 여기 반영이 될지도 한번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보입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특히 이제 기초화학 산업 너무 어렵잖아요. 여천 NCC 재무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나 보네요. 네. 그 하나그룹 그리고 DL그룹이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죠. 연천 NCC가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따라서 지금 적자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직면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이달 말까지 당장 3천억 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채 발행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로 전해졌는데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부터 계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도 이제 주주간 협의를 통해서 DL이랑 하나그룹이 각각 1,000억씩을 출자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 대주주인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제 디폴트는 막겠다는 입장인데 D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지원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천 NCC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수, 대산, 울산처럼 이렇게 그 전국 3대 석유화학 단지라고 하죠. 여기에 입주한 그 나프타 분해 시설, 그러니까 NCC 설비 10곳 중에 상당수가 지금 경영난에 직면을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산이랑 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고요. 또 나주 공장의 알코올 생산도 중단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생산 라인을 멈췄고 또 롯데케미컬은 HD 현대 오일뱅크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천 NCC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LG화학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나프타 분해 설비 이쪽이 다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 좋아지면은 석유화학 산업부터 좋아지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 공식이 완전 깨졌죠. 이유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이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냈는데 최근에는 중국 내 설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설이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저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만 최근 3년 동안에 국내 전체 생산량의 200% 수준의 설비가 증설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의 평균 가동률은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도 범용 제품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 경쟁 심화해서 마땅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성수기로 꼽혔던 2분기에마저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낸 건데 뭐 롯데케미컬, LG화학, 하나솔루션 모두 적자를 보였고 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유지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5%가 줄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업체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지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들은 지금 당장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핵심 사업들을 매각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3대 동력으로 했던 뭐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이 사업 외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에스테틱 사업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에 양도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소위 R자로 꼽혔던 수처리, 필터, 일명 워터 솔루션 사업도 지금 1조 4천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매각을 통해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뒀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금 확보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앞으로 3년간 1,500만 톤 수준의 신규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같은 불황이 2030년 이전까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불황이 지속된다면은 3년 뒤에는 현재 기업 중에서 50% 정도만 살아남을 것,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산단별로 이제 한두 개 업체만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면은 연관된 2, 3차 공급 업체들도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 정부의 기간 사업인 만큼 무너지게 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반도체 등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책적인 대응이 좀 이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사실 이건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그리고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 등의 이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세제 지원책이라든지 뭐 법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보장하기로 했고 또 사업 재편에 나서는 석화업계 등의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 재편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 지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의 문을 넓혀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도 동부권을 친환경 스페셜티 화학산업 거점으로 개편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후속 지원 대책을 통해서 이제 석유 제품 생산 체계를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연구 개발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이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들어보면은 지금 업체 내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게 참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2563님이 언급된 화학회사 중에서 한 곳에 재직하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작년부터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어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이완주 과거에 기자. 태양광 산업도 그렇고 최근에 또 전기차 배터리도 그런데 이 중국 업체가 뛰어들면서 저가 그렇죠. 물량 공세, 뭐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빠른 성장 덕분에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호황을 좀 달렸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석유화학 그 공급 물량에 그 앞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서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또 업체 내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힘든 일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사기 행위들 끊이질 않잖아요. 요즘엔 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예, 있나요?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보신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거나 이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라면서 투자자를 유혹하는 가상자산 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피해자 사례 살펴보면 이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이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기 가해자는 정부기관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를 했는데요. 얼마 뒤에 해당 지갑에 실제로 코인이 들어온 것처럼 화면이 조작돼서 보여졌습니다. 그 후에 코인이 실수로 더 지급이 됐으니까 일정 금액 돈을 입금하면 이 전체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설득했는데요. 이 피해자는 1억 원 넘게 돈을 넣었지만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단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인 건데 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라고 하거나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준다라고 연락하는 문자는 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정부기관 문서를 제시해도 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투자인데 뭔가 보장, 보상, 무료 제공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죠. 특히 이게 여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적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런 사기를 또 많이 당하셔서 더 안타까워요. 가전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막 상조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부과를 했는데요. 뭘 공표하라. 잘못했냐라고 지적을 했냐면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 표현으로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건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번 상조 금액을 내는 동안 상조비 안에 수십 회에 달하는 가전요금을 포함해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 축소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협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에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짜는 없죠. 다 그 요금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2글자인데요. 쉽습니다.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걸 그 방식 2글자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경기도가 악성 체납자에게 압류한 시계, 가방 등 2억 4천만 원어치를 이것 전용 사이트에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세금 징수 등을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에 처분하는 방식, 그 2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이창영님이 아까 공공기관 매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공공기관을 매각하는 일은 거의 없죠. 예. 그냥 그 2글자 앞자를 잘 활용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동현님,
서민들은 세금 따박따박 내는데 부자들이 더 안 내는 듯해요. 그래서 그 악성 체납자들한테 이런 것까지 이제 압류를 해서 세수를 좀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하는 거는요. 지자체 세수로 아마 들어가겠죠. 그 정은영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게 있다고 보내주셨고 6657님도 실력 확인차 보냅니다. 당첨되면 더 좋고요라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1224님은 온비드라고 하는 공매 사이트도 있습니다. 유용해요 알려주셨네요.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그 사이트죠. 다만 이게 또 지자체는 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이트가 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 경매는 아니고요. 경매라고 보내주시는 그 오답 많은데요. 경매는 아니고 앞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중고차가 약 240만 대. 그러니까 신차보다 1.5배 많다는데요. 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참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를 않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그 대처법도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항상 이맘때는요. 침수차 걱정이 항상 먼저 앞섭니다. 맞습니다. 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약 4,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침수차가 중고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침수차로 인정되는 기준은 주로 플로어 매트,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왔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발바닥 이미 네. 그 지점까지. 네, 보험 처리 및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단은 실내 바닥까지 침수된 경우를 부분 침수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차체 하단에 실내 바닥의 부식 여부, 제동 장치, 조향 장치, 에어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내 바닥부터 엔진, 상부까지 침수된 경우를 완전 침수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차량의 주요 부품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손 처리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폐차 대상이고 이를 폐차하지 않고 활용을 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엔진까지 다 차오른 게 아니라 그 네. 발판가 살짝 찰랑찰랑해서 세차하고 하면은 잘 탈 수 있다. 근데 소비자가 모르고 만약에 그 차를 구매하게 됐다. 그럼 이거 나중에 환불됩니까? 네, 이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침수 사실을 매수인,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를 위반해서 침수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식 등록된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고객이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고객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은 차량은 돌려주고 차량 대금은 받게 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근데 차량 구입하고 90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90일이 지났다면 매매 계약 해지를 자체를 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받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을 하셔가지고 승소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차량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점검하다가 침수 차량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중고차 딜러는 침수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차량 매매 대금과 이전 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침수의 기준을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참 이것도 힘든 일이겠네요. 네네.
일단은 장마철 이후에 그러면 침수차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주의하고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침수차는 건조와 이 부품 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우 직후에는 바로 유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 즈음부터 유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좀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간 내에 중고차를 구매해야 할 때는 차량 보험 이력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침수 관련 보험 이력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 또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중고차를 사실 때는 보험 계약서에 침수차는 뭐 100% 환불한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하시면은 좀 더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365 네. 혹은 카히스토리. 네. 이게 사실 그 중고차를 이제 보여주는 그 사이트에서 이게 연계가 돼 있어서 네. 자동차 이른바 넘버만 네네. 알면은 카히스토리에서 뽑아볼 수 있더라고요. 사고 네네. 내역을. 그런데 메모를 올리는 그 사이트에서 번호판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내가 이 차를 보고 갔는데 그 차가 맞는지 네. 아니면 세부적인 성능이나 차이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른바 허위 매물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고차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되고 주행 거리나 침수차 같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고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자가 실제 성능과 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해서 구매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 고지된 이 부분을 인도일 30일 이내로부터 이제 그 고객이 알았다면은 매매 계약이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로 구매자를 속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정지에 처해지고 아까 말씀 주신 허위 매물,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이런 차량이 있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거 없다라고 하시는 이 허위 매물을 올려놓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수위가 이건 낮지 않네요. 네네. 예, 세네요. 그리고 그 사고 이력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진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예, 없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뭐 고소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사기로 인해서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기망행위로 구매자에게 착오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제 요건이 있고 또 이 부분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됐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뭐 사고 이력 뭐 그 서류를 뭐 지웠다라든지 이런 네네. 식으로요. 거래 중에 실수로 이 부분을 알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고의로 알리지 않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뭐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좀 구매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중고차 딜러가 판매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해서 주행 거리가 짧게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사기로 처벌될 그건 큰 수밖에 문제죠. 없습니다. 네, 주행거리 조작은 진짜 큰 문제죠. 뭐 민사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네. 중고차 딜러가 보험 사고 및 렌터카 사용 이력 등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 액은 이제 판매 대금에서 성능 상태를 미리 고지받았다면은 지불했을 적정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종의 차액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네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무사고 차량 참 중요한데 그 무사고의 기준이 네. 이게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무사고의 기준 이게 명확한 게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고 여부와 파손 부위에 따라서 유사고, 무사고, 완전 무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고와 무사고의 차이는 일단은 차체 프레임의 손상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이력이 좀 동일하더라도 이 비교적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외판만 훼손됐다라고 하면 무사고라고 하는데 프레임까지 손상된 차량은 유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 이력이 사고로 주요 골격의 판금, 용접 수리,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고로 적힙니다. 근데 용접이나 도색 같은 수리 이력이 있더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주요 골격에 교체가 없으면 무사고 차량으로 표시합니다. 프레임을 교체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 기록부 표지에 사고 이력 없음을 아예 무사고였던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면서 소비자들의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수리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 또는 단순 수리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하여 표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현 님도 얼마 전에 중고차를 구입하셨는데 사고의 기준이 간단한 접촉 사고로 인한 문짝 등의 부품 교체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짝이나 범퍼나 휀다 같은 거 교체 이력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중대, 단순 수리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체한 그 부위가 프레임까지 먹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교체한 이후에 문제가 확실히 없는 건지 잘 보셔야겠고 일단 그래서 믿고 샀는데 이 잔고장 많다. 그래서 네. 내 돈 들여서 막 중고차 산 지 얼마 안 돼서 막 수리를 했다. 억울할 수 있거든요. 수리비 네. 보상 혹시 됩니까? 그 차량은 사실 수리 비용 많이 들고 차량 수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정비소 한 번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네. 사실 중고차 샀는데 며칠 뒤에 계기판 불 들어오면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고차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 투명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불안한 마음도 여전히 있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예, 중고차 사실 때는 보증 기한을 정합니다. 보증 기한 내에 발생한 수리는 매매상이 책임져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개별 거래,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것마다 다른데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으로 정해야 되고 네. 기간과 거리로 정한 것 중에서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경우에도 보증 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별 소비자들과 이 중고차 딜러가 정한 계약 내용에 따르겠죠. 근데 뭐 사실 이게 중고차 샀는데 며칠 뒤에 엔진과 같은 핵심 부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으로 이제 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결함으로 봐서 환불 사유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장이 되는 범위가 동력 계통 같이 이제 아주 핵심 부품이면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소모품일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저도 예전에 겨울에 중고차를 산 적이 있는데 여름이 돼서야 에어컨이 고장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중고차 판매하는 업체에서 각종 뭐 차량 관리비나 수수료 몇 가지 또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네.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중고차 판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 비용은 법적으로 4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매매알선 수수료, 두 번째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세 번째 관리 비용. 이 관리 비용에는 뭐 매매형 자동차의 보관이나 관리비가 포함되고요. 네 번째는 자동차 가격 조사나 산정 수수료. 요 4가지입니다. 이 이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차값의 2.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잘 되는 게 관리 비용 중에서 자동차 보관 비용을 이제 과도하게 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에서는 인근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서울은 공영 주차장 요금에 따라서 이제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데 가장 싼 3급지가 월 10만 원 정도, 1급지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초과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중고차도 온라인 그 중고 플랫폼에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여러모로 주의할 점이 많겠죠. 내가 차량 잘 아신다라고 하면은 중고차 플랫폼에서 이제 직거래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개 수수료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니까 좀 더 싸게 거래할 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기가 좀 있습니다. 탁송 사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데 탁송 기사를 보낼게요라고 제안을 하고 차량을 받아놓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만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네. 문제가 생기겠죠. 또 물건이 아예 없는데 판매한다고 해서 대금만 가로채거나 렌터카를 판매하는 식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계약금이나 예약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라면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플랫폼의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렵고 개인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서 자동차 저도 이제 직거래 중고차 직거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성능 점검을 같이 받으러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까지 같이 가서 취 등록 과정까지 함께 하고 잔금 치르는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 하준규님이 중고차 구매할 때 앞유리가 갈라진 걸 못 봤는데 그리고 고지도 없었다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유리가 갈라져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와 이게 중고차 살 때부터 있었는지 네. 사고 난 며칠 후에 생긴 건지 이게 쟁점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주요 부품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좀 요 보관 상태에 관한 CCTV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것들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이걸 믿음직하게 거래를 발전해주는 그 업자들도 더 책임감 있게 또 믿음을 줘야 하는 거고요.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6천만 원대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을 사면 복권 대상자로 결정해 명단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138개 주요 장소를 지정해 순찰합니다. 쌀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정보 양곡을 민간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도정한 쌀 기준으로 3만 톤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가 발행된다라는 소식 한 1년여 전에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지난해 6월부터 발행이 됐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1조 5천억 원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또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투자 경험인 만큼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용 국채. 이게 사실 조금 이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상품이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해 볼까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좀 장벽이 있어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꽤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도 국가가 보증하는 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자라는 요 취지에서 요 상품이 탄생을 한 거고요. 네. 이 우리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국가에서 원금이랑 이자를 보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핵심은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계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가상금리도 주고 또 복리로 이자도 쌓이고 게다가 말씀 주신 세금 혜택까지 쏠쏠하기 때문에 일종의 장기 저축 우대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를 정부가 개인에게 판매한다라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들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채권자가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채무자가 된다.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것도 직접 네. 해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인에게 이제 국채 전용으로 이제 판매한 상품이 나왔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투자 많이 했을까요? 네, 이제 1년이 좀 넘었다 보니까 누가 가입했는가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전체 매입액의 70% 정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저금리 기조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 이 원금 손실이 좀 무섭다. 하지만 또 은행 예금보다는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한 세대에서 이 불확실성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또 불리려는 목적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많이들 선택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안정적인 노후 준비 상품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이 또 조부모님들이 네. 손주의 명의로 20년물에 가입을 해주는 예. 그런 우리가 이제 장기 증여 플랜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매월 얼마씩 적립식으로 맞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네, 따로 용돈을 주기보다는 아. 합법적인 증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년이니까 아이가 또 성인이 되면은 또 목돈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 그걸 또 이용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재밌네요. 근데 일단 이게 아무리 국채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10만 원 단위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1년에 살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판매 대행증권사 합쳐서 연간 2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입해서 포트폴리오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채에도 그 만기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뉘지 않습니까? 네. 또 각각의 장단점까지 같이 따져볼까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는 크게 세 종류로 5년물, 10년물, 20년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기 기간에 따라서. 네, 5년물은 기간이 좀 짧아서 확실히 심리적 부담은 좀 적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10년물, 20년물보다는 짧잖아요, 기간이, 만기 네, 기간이. 네. 그래서 복리 효과 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확실히 유동성 측면에선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10년물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이걸 좀 대비하고 싶다. 중장기 자금 마련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만기 기간이 좀 긴 20년물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10년형이랑 20년형은 꽤 긴 시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들에겐 인기가 있지만 반면에 2030 세대에게는 너무 긴데? 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투자 시장에서 늘 아이러니한 게 20대에게 가장 많은 게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5, 60대보다는 20대의 시간이 정말 많은데 오히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는 힘들어라고 또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자금이 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국채는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이제 내다 팔 수는 있는데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중요한 건 뒷부분에 꼭 네. 여쭤볼게요. 또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용 국채 여기에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네. 분리과세 혜택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해서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개인당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인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이자는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굉장히 높은 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게 최대 49.5%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연봉이 꽤 높아서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이 네. 은행에서 이자 1,000만 원까지 받게 되면 세금만 38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로 이걸 받았다면 154만 원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1만 원이나 세금 아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거나 혹은 좀 내가 고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절세 효과가 확실히 더 크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자 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안전한 국채일수록
수익률,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월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 대한 우리가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고시가 되죠. 맞습니다. 8월에 관련돼서는 5년물은 3.03%,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표면금리랑 가산금리 합쳐진 겁니다. 네. 표면금리는 전월 국채 시장의 금리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가산금리는 정부가 장기적인 저축하세요, 목돈 마련하세요라고 추가로 얹어주는 보너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팔고 만기까지 갖고 있었다 하면 이자랑 총 얼마나 다 붙게 될지 이거 좀 시뮬레이션 좀 해주세요. 네, 복리의 마법이 좀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연 3.385%가 적용되는 10년물 국채에 네. 1억 원을 투자하고 요걸 만기까지 쭉 갖고 있었다면 10년 뒤에 세전 기준으로 약 1억 3,9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세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단리였다면 이자가 3,385만 원에 그치거든요. 예, 그러면 복리일 때랑 단리일 때랑 비교했을 때 56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익, 추가 이자가 생기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560만 원이 맞습니다. 추가로. 네. 만약에 이게 또 3.5% 적용되는 20년물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그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20년 뒤에 원금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약 1억 9,900만 원이 됩니다. 이자랑 합쳐서요. 그러니까 20년간 안정적으로 원금의 2배 가까운 이런 우리가 수익을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20년 갖고 있는데 1억 원이 1억 9,900만 원 20년 동안 2배 조금 안 되는 수익률 조금 이제 불만스러울 수도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는 네. 거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국채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간이 묶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방금 전에 4521님이 금리 뚝뚝 떨어지면 국채는 수익이 아마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 내다 팔면 안 되는 그 페널티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파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뭐 5년물 가입했으면 5년, 20년물 가입했으면 20년 요 기간 무조건 우리가 보유를 해야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도 환매가 가능은 한데요. 요게 1년 지나야만 가능하시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중도 환매를 하게 되면 표면금리로 그리고 심지어 단리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우리가 메리트 떨어진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래셋 증권이 단독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셋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소니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